안녕하세요. 러시아 문학 제4강 니콜라이 고골의 외투입니다. 고골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1842년 작품 외투의 내용과 인물들을 살펴보고 그 의의를 알아보겠습니다. 외투는 고골이 1839년 여름에 착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관리가 어렵게 마련한 권총을 가지고 사냥에 나갔다가 강에서 잃어버려 너무 슬퍼 죽어버린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이야기를 외투로 바꿔서 1841년 봄 로마에서 외투를 완성하였습니다. 1842년에 발표하였죠. 단편 코 외투는 단편집 아라베스크에 수록된 새 작품 초상화, 넵스키 거리, 광인일기와 함께 페테르부르크 이야기라고 불리는 작품군을 형성합니다. 모두 페테르부르크를 공간적 배경으로 삼았기 때문이죠. 고골 생존 당시인 1846년 도스토옙스키의 가난한 사람들이 출간되어 고골의 작품과 연장선상에 놓입니다. 푸시킨의 억참지기의 참손비린, 고골 외투의 아깝기의 빛이, 도스토옙스키의 가난한 사람들의 마카르 제부시킨이 러시아 작은 인간의 계보를 잇는다고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진은 1935년에 발표된 아라베스크 작품집 표지입니다. 외투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아깝기의 빛이 바츠마츠킨이라는 관리가 어렵게 외투를 마련해 그걸 입은 첫날 강도에게 뺏겨서 고관에게 찾아가 하소연해보지만 혼만 나고 돌아와 낙담한 나머지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후 상트페테르부르크에는 행인들의 외투를 뺏는 유령이 떠돌고 그것이 아깝기라는 소문이 퍼집니다. 그 유령은 아깝기를 혼내서 돌려보낸 고관의 외투를 빼앗고 나서야 사라지게 됩니다. 등장인물을 살펴보면 주인공 아깝기의 빛이 바슈마츠킨과 그의 직장 동료들, 외투를 만들어준 재봉사 그리고리 페트로비치, 그리고 외투를 강탈당한 후 찾아간 고위층 인사, 외투를 빼앗는 유령 그리고 화자가 등장합니다. 공간적 배경은 페테르부르크입니다. 페테르부르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묘사됩니다. 페테르부르크에서 연봉 400루블 정도의 급료로 생계를 꾸려가는 사람들에게 강력한 적이 있다. 적은 바로 러시아의 북풍이다. 아침 9시 거리가 온통 관청으로 출근한 사람들로 꽉 메워지는 시각에 코끝을 에이는 바람의 세찬 일격이 무차별적으로 가해지면 불쌍한 관리들은 코를 어디에 감춰야 할지 어찌할 바를 모른다라는 말로 페테르부르크의 강추위와 환경이 설명되죠. 작품의 배경이 된 페테르부르크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이중성, 즉 환상성과 리얼리티, 서구적 요소와 러시아적 요소에 공존하는 공간이죠. 또한 양면성이 특징적입니다. 현란하고 세련되고 풍요로운 외관과 그 밑에 숨겨진 빈곤, 야만성이 대립되는 양상을 띠는 양면성을 가지죠. 그리고 러시아 제국의 수도로서 화려하고 귀족적인 공간 뒤에 있는 작은 인간들, 말린키 첼라백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럼 주인공을 살펴볼까요? 아깝기의 빛이 바슈마츠키는 대머리에 작은 키, 하찮은 외모를 가진 만년 구급 관리입니다. 책에서는 각종 문필가들이 마음껏 조소 풍자하는 구급 관리라고 말하죠. 14관등제에서 9등급이면 아주 말단 관리는 아니지만 8급부터 귀족 신분이 상속되기에 8급과는 1관등 차이라도 급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만년 9등급이라는 것이 문제겠죠. 아깝기는 문서 정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문서 정서라면 요즘 말로 하면 복사 업무쯤 되겠습니다. 과장급이 신입이나 하는 정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죠. 아깝기는 키가 작고 얼굴에는 얼군 자국이 있으며 이마가 벗겨졌고 양보름 주름진 데다 얼굴빛은 치질한다 같다라고 묘사되어 외모도 보잘것없이 나옵니다. 아깝기의 성은 바슈마츠킨인데 바슈마크가 구두를 의미하기에 놀림감이 될 수도 있는 성입니다. 아깝기란 이름도 러시아에서 아이들이 똥이나 더러운 것을 칭하는 까까를 연상시키기에 고골의 언어 유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아깝기는 이미 50줄에 접어든 인물이죠. 그가 정사하는 일을 아주 좋아해서 특별히 좋아하는 자모까지 있습니다. 정사하다가 좋아하는 자모가 나오면 그날은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죠. 그는 집으로 들어와 일감을 가져와서 쓸 만큼 쓰고 나면 내일은 또 무엇을 정서해야 하나 생각하며 미소 띤 얼굴로 잠자리에 들곤 했다고 표현됩니다. 이 작품의 초입에 아깝기에 대한 묘사는 이렇게 나옵니다.
어느 관청에 어느 관리가 근무하고 있었다. 아주 뛰어나다고 할 수는 없고 키가 작은 관리는 약간 얼굴 자국이 있고 불구스레한 얼굴에 눈에 띄게 시력이 안 좋았으며 이마가 조금 벗겨졌고 양볼이 주름진 데다 치질환자 같은 얼굴빛을 하고 있었다. 어쩌겠는가 삐지르부르고 기웃하신 것을. 관등에 관한 한 우리나라에서는 우선 관등부터 밝혀야 한다. 그는 만년 구등 관리였다. 그의 성은 바슈마치킨이다. 이름만 보아도 바슈마크에서 유래한 성임을 알 수 있다. 그의 이름은 아까키비체였다. 아마 독자들에게 이름이 약간 이상하고 진기하게 여겨지겠지만 일부러 그런 이름을 지어낸 것이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부를 수 없는 사정이 생겼고 결국 그렇게 된 것이다. 이런 표현은 고고의 특유의 유머와 서술의 비틀기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다음 등장인물로는 직장 동료들입니다. 동료들은 아까키의 외투를 보고 실내복이라고 놀리면서 70살 먹은 노파까지 들먹이며 언제 노파와 결혼하느냐며 농을 하고 비웃고 냉대하고 무시합니다. 그러다가 아까키가 날 좀 내버려 두시오. 왜 이렇게 나를 못살게 구는 것이오? 라고 하는 한마디에 동정심을 느낍니다. 마치 아까키가 나도 당신들의 형제란 말이오 라고 말하는 것 같았기 때문이죠. 이 말은 작은 인간 말랭키 첼라백에 대한 고골의 공감으로 많이 언급되는 부분입니다. 아까키의 외투를 지어준 애꾸눈 재봉사 그리고리 페트로비치는 지주댁 농노 출신으로 농노 해방이 되자 독립을 한 후 술을 많이 마시는 인물입니다. 아내가 있다고 나오죠. 그리고리는 만취 상태일 때 값을 싸게 쳐주기도 합니다. 그리고리는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느끼는 인물로 자신의 작업장에 터키 총독처럼 앉아있다고 묘사됩니다. 자신이 지어준 새 외투를 입고 출근하는 아까키를 따라 나와서 길에 서서는 멀리 사라져가는 외투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일부러 샛길로 들어가 골목을 돌아 앞질러 가서는 이번에는 정면에서 자신이 만든 외투를 살펴보았다는 서술에서도 자신의 작품에 대한 애착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까키는 외투가 너무 낡아서 더 이상 기울 수 없다는 재봉사 그리고리의 말을 듣고 새 외투를 마련하려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웁니다. 새 외투는 150루블 정도인데 연봉이 400루블 정도이니 얼마나 큰 액수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아까키는 1년만이라도 생활비를 줄이기로 결심합니다. 저녁마다 마시던 차도 끊고 촛불도 켜지 않고 신발 밑창이 닳지 않도록 길에서는 되도록 살살 걷고 속옷이 빨리 해지지 않도록 세탁부에게 맡기는 횟수도 줄이고 심지어 속옷 대신 집에서는 목면 가운만 걸치고 살기까지 합죠. 이런 궁핍함 속에서도 그의 머릿속은 미래의 외투를 그려보며 그 어떤 정신적인 포만감마저 느끼게 됩니다. 외투 생각을 하면 그의 존재는 약간 완전해진 것 같고 마치 결혼한 것 같기도 하였고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것 같았으며 혼자가 아니라 일생을 함께하기로 한 마음에 맞는 유쾌한 삶의 동반자를 만난 것 같다라고 표현되죠. 외투가 완성된 날은 아까키비치에게 생애에서 가장 장엄한 날로 묘사됩니다. 재봉사 페드로비치가 아까키비치가 출근하는 바로 직전에 외투를 가져왔으며 페드로비치는 훌륭한 재봉사의 예를 갖추어 외투를 들고 엄숙한 표정으로 나타났다라고 나옵니다. 아까키비치는 축제를 즐기는 기분으로 출근하였고 그는 따뜻하고 기분이 좋았다라고 하는 표현에서 새 외투를 입은 아까키의 황홀한 기분이 느껴집니다. 그런 아까키를 동료들은 파티를 하려고 부추기고 마침 한 관료가 명명일을 기념으로 파티를 개최하겠다며 동료들과 아까키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런데 아까키는 그 파티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외투를 강탈당하게 되죠. 그 아까키는 외투를 찾으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입니다. 처음에는 광장 보초한테 갔다가 거절당하자 파출소장을 찾아가고 그 후에는 경찰서장을 찾아갔다가 결국 고위층 인사한테까지 가보기로 결심합니다. 아까키는 평소와 다르게 경찰서장 앞에서 난생 처음으로 성깔까지 내죠. 서장이 중요한 문제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오히려 아까키를 신문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아까키가 찾아간 고위층 인사도 아까키의 강탈당한 외투에 관심이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 고위층 인사는 평소 자신의 격에 맞는 말투를 위해 거울을 보며 연습까지 하는 인물이죠. 게다가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을 일부러 기다리게 하기도 합니다. 또 아까키가 바로 자신에게 청원하러 들르자 절차도 모르나 먼저 관공서에 문서로 제출했어야지. 그러면 관공서에서 계장과 부장을 거쳐 비서에게 전달될 테고
그 다음 비서가 내게 보고할 텐데 라며 호통을 칩니다. 결국 아깝기의 도움을 외면하고 권위만 내세워 돌려보내죠. 그 고위층 인사는 애인 카피톨리나 이바노브에나에게 가다가 유령에게 외투를 뺏긴 후 권위주의적 성격이 누러졌다고 합니다. 이는 아깝기에 대한 죄책감, 동정심이 반영된 것이겠죠. 아깝기는 외투를 찾을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었던 고위층 인사에게까지 외면당하자 집으로 돌아와 병이 나서 숨을 거둡니다. 이런 아깝기의 죽음은 소시민의 비극이자 관료제의 비인간적 단면을 드러내주죠. 아깝기의 비치의 죽음은 나흘이 지난 후에야 관청에서 알아챕니다. 출근을 하지 않아서 찾아가서 알게 된 것이었죠. 그러나 벌써 그 다음 날부터 훨씬 키가 큰 다른 관료가 그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말에서 관료사회의 냉엄한 현실을 엿볼 수 있습니다. 아깝기는 남긴 것도 거의 없었습니다. 초라한 유품은 거위 깃털펜 한 다발, 관공서 서식용지 한 묶음, 양말 3컬레, 바지에서 떨어진 단추 2~3개, 그리고 이미 독자들이 알고 있는 실내복 같은 외투가 전부였습니다. 그런 사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도 않았던 것 같았다. 누구의 보호도 사랑도 받지 못하고 흔한 파리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핀으로 꽂아 현미경을 들이대는 자연 관측자의 관심조차 끌지 못했던 존재가 사라졌다라는 표현에서 고골다운 웃음 속의 울음이 생각납니다. 이 작품은 비판적 리얼리즘 소설로 불립니다. 러시아 관료주의 사회의 비효율성과 비인간성을 고발하고 풍자한 작품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급관리 및 소시민들의 비극과 욕망을 표현한 작품으로도 평가받습니다. 값비싼 외투가 상징하는 것은 하급관리나 소시민들이 꿈꿀 수 없는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작품은 벨린스키가 자연파, 나뚜랄리나의 슈콜라로 명명한 러시아식 리얼리즘 작품으로도 분류됩니다. 그리고 생체학적 인상기, 휘잘라기 체스키의 오체르키라고도 일컬어지죠. 치질 환자 같은 얼굴빛, 얼근 자국이 있는 불그스름한 얼굴, 시력이 안 좋았으며 이마가 조금 벗겨지고 양볼에 주름이 진 데다 이런 묘사에서 보듯이 생체학적인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령의 등장과 사실적인 묘사가 혼재되는 환상적 리얼리즘으로도 이야기됩니다. 고거를 언급할 때 꼭 이야기되는 환상성이 드러나는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벨린스키는 외투를 가장 뛰어난 고골 작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게르젠도 거대한 작품이라고 말하였죠. 도스토옙스키는 우리 모두는 고골의 외투에서 나왔다라고 말했을 정도로 고골의 외투를 극찬했습니다. 1919년에 발표된 A.M. 바움의 시학 중에서 고골의 외투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라는 논문에서 이 작품을 정치하게 분석하였는데요. 이 논문은 러시아 형식주의 이데올로기의 많은 부분을 결정한 논문이었습니다. 작가 나보코프는 푸시킨의 산문은 3차원적인데 반해 고골은 4차원적 산문이라고 고골을 푸시킨보다 더 높게 평가하였죠. 사진은 고골 탄생 200주년 기념우표인데 외투를 표현하였습니다. 역시 고골의 대표작인 외투라는 것이죠. 이상으로 고골의 외투를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